연준이 시장과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3월 FOMC를 비롯해서 연준이 의견을 내놓을 때마다 그 다음날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연준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40년 만에 가장 무책임한 것이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연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KB증권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SLR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연장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금융위기가 왜 발생했느냐 하는 그거를 이게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은행들이 너무 많은 대출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에서 은행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자기 자본을 보충을 해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동안에 작년도 코로나19로 해서 국채를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1년 동안 유예해 줬었는데 이 유예를 풀었던 그런 과정입니다. 자, 먼저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SLR이 연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되지 않을 것이냐가 약간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종료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완화가 재연장되는 건 아닌 것이죠. 자, 금융시장 그러면 곧바로 은행권이 미국의 국채를 지난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비율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시중에 국채의 급등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전히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은행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미리 대응을 했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미국의 그 금리들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승폭은 그렇게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여기에 좀 더 들어가 있는 함의를 저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 한시적인 조치들이 다 순차적으로 종료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최근에 과연 연준이 변심하지 않을까 아니면 연준의 이 변심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금융투자자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의 큰 얼개 속에서 정상화로 선회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SR을 지켜보면 종료되는 것이 현재의 경기라든지 아니면 사후 판단을 봤을 때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연준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FOMC를 기점으로 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SLR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에서도 그렇고 이제 연준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내용을 어떤 걸로 그다음에 또 앞으로 진짜 정상화되는 건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먼저 통화정책 정상화의 정의랄까를 먼저 조금 정의하고 저희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이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위기가 터지면 국채를 매입했던 양적 완화, 또 덩달아서 나타났던 제로금리 수준, 이 두 부분이 통화정책의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다시 정상화로 된다는 것은 양적 완화가 줄어드는, 즉 테이퍼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제로금리 수준이 다시 한번 금리가 인상되는, 금리 인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는 정상화라고 의미를 하고 있고요. 3월 FOMC가 끝났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즉 뜨거운 감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통화정책은 그 형태, 또한 그 시점, 그 속도,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형태는 과거 2014년도의 케이스를 답습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양적 완화를 했던 것의 규모를 줄이는, 즉 테이퍼링이 시작과 끝 이후에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준이 통화정책을 정상화로 가져간다면 과거 2014년도 케이스가 될 거다라고 형태를 저희가 어렴풋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시점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빨리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선도 가격에서, 즉 선물 가격에서 이미 올해, 즉 내년에 한 차례, 내후년에 두세 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의 이 통화정책 시점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고심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테이퍼링이라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첫 시발점은 내년도 초쯤, 2022년 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금리 인상은 그보다 1년 뒤인 2023년도 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전망을 하는지의 그 근거가 매우 중요하겠죠. 결국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방점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를 좀 보면요. 사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지금 현상을 보면 부양책이 1.9조 달러로 나왔고요. 또한 미국 경제에서의 백신 효과가 진전을 보이면서 집단 면역 형성 가능성이 올해 상반기 내에 도달할 거다라는 전망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올해 2분기, 즉 다음 주면 2분기가 시작되는데요. 미국 경제는 올해 2분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 규모로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올해 연말쯤이 되면 코로나19 이전의 회복 추세까지도 이미 도달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요. 따라서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통화 정상화는 유연하고 확실한 데이터를 본 이후에 할 것이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확실한 데이터는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회복을 회복 추세를 도달하는 올해 말 그것을 확인하고 난 내년 초반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금리 인상은 좀 먼감이 있지만 결국 고용 시장이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결국 얼마나 사람들이 실직이 아닌 다시 한번 취업자로 돌아왔는지를 따져서 금리 인상의 여부를 결정할 텐데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실업률이 약 한 4.1% 정도 수준이 된다면 모두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완전 고용 실업률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이 시점 도달 시기가 2023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리는 동반 2023년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25bp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이퍼링은 2022년, 금리 인상은 2023년 정도서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연준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현재의 연준의 정책을 40년 만에 가장 무책임한 경제 거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정책 위반자들은 자기가 증명했던,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일했던 경기 상황에 그 모든 것들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서머스 장관이 활동했을 때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였습니다. 네. 상당히 물가가 높고 고임금, 전반적인 비용이 높았던 미국 사회였고 지금 빅 액트로 가는 이 재무장관 옐런 의장이 얘기했을 때는 필리스 커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뉴노멀 시대에 정책을 위반했던 사람이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전 세대의 재무장관이 현 세대의 재무장관한테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더니 상대적으로 지금의 파퓰리즘의 거시정책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립적으로 저희가 봐야겠죠.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미국 경제를 이 팬데믹에 탈출할 원년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여기에 모든 가정에는 지금같이 크게 가고 있는 부양책이 있습니다. 간밤에 파월 의장 이후에 또 속보가 나왔죠. 1.9조 달러 외에도 또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안이 다시 한번 미국 경제를 들어올리는 이런 부양책으로 조심스럽게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의 미국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분명 부담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다만 지금의 재정 정책은 어떻게 보면 팬데믹의 이 손실을 일부 크게 빨리 만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책이다라고 저는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세 가지 본인의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물가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경기도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물가가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썼더니 경기가 침체되는 경기 침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의 국면을 이겨내면서 경기가 회복될 거다. 확률은 각기다 3분의 1씩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어느 쪽에 더 웨이트를 많이 주고 계십니까? 서머스 전 장관님이 얘기하는 세 가지 케이스를 사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경기가 안 좋다 보는 60%와 그래도 좋을 것이다라는 30% 30%하고.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자에 좀 더 무게가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결국 부양책이 분명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이 손실을 만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후자 쪽에 좀 더 미국 경제가 가까워지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후자 쪽, 즉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쪽.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에다가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게 연준이 과연 시장하고 소통을 하는 게 계속해서 지금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니냐. 결국 서로 그 다른 쪽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준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일단은 몇 가지 용어부터 약간의 시장의 참가자들과 연준 파루장이 얘기하는 이견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연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 점에 좀 더 주목을 하기는 사실인데요. 일단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근데 그 일시적의 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함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2분기 때 기저효과와 공급 차질로 물가가 크게 흐르는 4, 5, 6월 이 1분기 동안의 물가 이후에 오히려 하반기는 다시 1%대 물가 수준으로 내려오는 그 일시적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2분기 때 물가가 피크를 치고 하반기 저희 KB증권 전망은 내려오긴 하지만 물가가 크게 내려오지는 않는다. 즉 2% 후반에서 어쩌면 3% 초반까지도 CPI 헤드라인 기준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일시적의 방점이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 데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의 모호함은 있고요. 즉 이런 부분들 자체가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것에 약간의 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회복한다는 것이죠. 지난 3월 FOMC에서의 프로젝션, 즉 경제 전망을 보더라도 올해 미국 경제를 6.5%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84년 7% 이상 성장했던 이후에 유례없는 초고 성장이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미국 경제의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서로 간의 미스매치, 즉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결국 GDP 플로우인 경제 성장이 올라가는 것에 공통적인 함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서로 간의 다른 소통은 점점 하나의 목소리로 귀결될 것이다. 근데 저희 KB증권이 조심스럽게 전망을 드리면 연준이 얘기하는 것보다 미국 경제 전망을 해보니 조금 빠르게 통화정책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연준은 또 그렇고, 근데 글로벌하게 보면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긴축의 의뢰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2021년도 글로벌 경제는 회복에 있지만 컨셉이 불균형이었다는 것이죠. 예. 더구나 백신 효과는 글로벌 경제를 동반 회복의 모멘텀을 일으킨 데는 주요했지만 또 반대급부로 보면 역시 이 백신이 국가마다 접종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죠. 차별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제가 좋아져서 순차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연준, 즉 미국과 또한 자금 이탈에 대한 압박, 또한 커머디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신흥국 철저히 양분되고 있고, 예.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최근에 브라질, 러시아도 순차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것.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코로나라는 위기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중앙은행들은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통화정책 정상화로서의 뭔가 선회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2분기가 되겠구나라는 점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이 미국 그 연준보다도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민감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보시면 일단 KB증권의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 아직까지 자영업이라든지 고용 시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경기 회복, 또한 내수 경기의 턴어라운드를 감안해 봤을 때 올해 우리 경제도 매우 견고한 수준의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부동산이라든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분명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내년도에 주요 어떤 국가들보다도 자발적으로 금리를 먼저 올릴 수 있는 국가가 될 거다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연준보다도 한국은행이 먼저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도원 KB증권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